오늘 다룰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화면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점입 가경 맞짱 토론. 맞짱 토론. 지금 전국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산으로 가는 정당. 어느 정당 얘기일까요? 3년간 숨겼다. 이런 것도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황제 경호와 996 근무. 신조어 같습니다. 996 근무.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북한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지난 12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우리의 국회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그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길로 가겠다라는 걸 제시한 자리인데요. 거기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발언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싶은 내용이 나왔어요. 김정은, 남측의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 오지랖. 문재인 대통령 운전자론 그리고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오지랖이라 그랬어요. 폄하를 좀 한 겁니다. 설당 좁아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냐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트럼프 김정은 대화 의지는 확인. 왜냐하면 3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오지랖이란 표현이 듣기에 따라서는 뭐 북한에서 쓰는 오지랖과 우리가 쓰는 오지랖이 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보면요. 좀 무례한 표현으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한국일보입니다. 김정은 연말까지만 3차 회담. 대선 앞둔 트럼프 약점을 노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연설 내용 역시 같이 전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건 미국을 향한 겁니다. 내년 대선, 대북 성과 활용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재 해제 안 하면 북한 도발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장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재선 올인 트럼프의 정치적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고요. 북한 주민엔 자력갱생 시간표를 제시했다. 제재에 시달린 초조함 반영된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내용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 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재가할 소지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It could happen. A third summit could happen, and it's step by step. It's not a fast process. I've never said it would be. 네, 지금 뭐 영상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시정연설 내용이 조금 더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김정은 행동으로 진심 보여줘야 중재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구 편이냐 이렇게 압박한 셈이다. 이렇게 언론들 분석하고 있고요. 한미 대화 속도 비핵화 등 약간의 결이 다른 입장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북미 핑퐁 게임 속에 우리 정부의 입지 과연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 궁금증을 낳고 있고요. 북한 빅딜 거부하며 미국에 공을 넘겼다. 연말까지다. 이렇게 시한을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북한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에 관해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뭔가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자, 중각북의 기사하고 영상까지 봤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일단 오지랖이란 표현이요. 약간 좀 무례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근래 들어서 북한에서 좀 드물게 예. 강한 이 표현의 수위를 사용해서 예. 우리 정부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한 셈인데요. 아마도 그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촉진 역할을 믿고 예.
적극적인 북미 대화에 나섰는데 뭐 성과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제재나 한미 동맹이라는 틀에 묶여서 거기서 한 발짝도 걸어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이제 저런 식의 수사를 들어서 표현한 것 같은데, 근데 저 행간을 자세히 보면요,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해달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미 관계의 이제 시즌 2가 시작이 된 건데요. 시즌 1은 한편으로 이제 탐색전의 의미도 있었고 그동안에 워낙 이 적대적인 그 관계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적대적인 성격을 좀 해소하고 대화의 국면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이 시즌 1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해서 차렸던 건데요. 근데 그 뭐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단지 대화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이라는 것이 있고 목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로서도 조금 더 실질적이고 이 전략적인 그런 관점에 기초해서 중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남북미 관계가 조금은 좀 당위와 낙관과 희망 이런 쪽에서 좀 냉엄한 현실적으로 한 발 더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오늘 그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좀 우리 정부가 그 전략적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요 발언, 뭐 오지랖 중재자 그만두고 뭐 본격적으로 뭐 촉진자를 해라. 촉진자를 하라는 그 의미 속에는 박원석 전 의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대북 제재 문제를 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뭔가를 해결하라. 이런 압박인가요? 구체적으로는? 뭐 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하노이 빈손 회담 이후에 그 미 행정부 내에서 급속하게 이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회의론이 퍼지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제재 만능론이 굉장히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제재를 더 옥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이 진정성이 있느냐, 믿을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퍼졌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이라는 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오히려 과거처럼 실무회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 정상회담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세 가지 회의론이 퍼졌는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가셔가지고 탑다운 방식은 여전히 유지한다. 요거 확인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믿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남북이 좀 정상대화를 해서 북한의 진위를 타진해보고 그 뒤에 다시 대화를 계속해가자라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제일 첫 번째 문제, 이 제재 만능론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미국이 얘기하는 빅딜도 아니고 북한 쪽에서 얘기하는 단계 동시적 접근은 못 받겠다고 하니까 그 중간에서 포괄적 합의하에 단계적 이행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협상의 툴을 가지고 이 남북 이 한미 정상회담에 임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얻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동의하는데 지금은 좋은 시기가 아니다. 적기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실질적인 남북미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이 제재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두고 보니까 뾰족한 답을 지금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최영철 의원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를 겨냥한 발언도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오지랖 발언이고요. 그리고 연말까지는 저 미국을 겨냥한 발언인데 어떻게 보면은요. 하노이 북핵談判 이게 결렬로 되면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부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시정연설이라는 거는 내부를 향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엄격히 보면. 그렇다면은 이런 오지랖 발언이든가 연말까지 발언, 북한 내부를 뭔가 결속시키고 뭔가 이른바 좀 이 단속을 하기 위한 이런 발언이 아니냐. 이것도 해석이 강할 것 같아요. 북한 내부에도 일단 메시지를 하나 준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미국과 남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 주면서 이제 우리가 뭉쳐야 저들과 싸울 수 있다는 일단 결속의 메시지를 일단 전한 것 같고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죠, 그죠? 보면 얼굴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아요. 이유는 그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표방하시면서 차 한 대 사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차를 계속 안 사주거든요. 방석도 이제 차에 놓을 방석도 하나
샀고 방향제도 하나 갖다 놨고 한데 네. 차를 안 사주는 거예요 지금. 차가 안 오고 있군요. 그렇죠. 미국 가서 결제 도장을 맡아서 자금 집행에 대해서 차를 보내야 되는데 예. 지금 차가 안 오니까 김정은 위원장 화가 굉장히 났는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차가 올 때까지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조를 겁니다. 너희 큰형님한테 미국 가서 빨리 차 한 대 받아와. 이번에 차 한 대 받아온다고는 결국 못 받아왔죠. 결국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선물을 조를 겁니다. 선물을 조르면서 우리를 압박해서 예. 미국의 문을 열려는 그런 예. 시도를 할 것인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예. 북한은 여태까지 티코를 계속 탄 것이 아니고 예. 지금 그랜저를 이미 타버렸거든요. 북한은 이미 장마당도 열었고 예. 핸드폰도 쓰는 북한 사회가 굉장히 자본주의화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 북한은 티코나 자전거로 돌아갈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충분히 먹히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인내를 하려고 한다. 연말까지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로 봐서는 제재를 더욱 강하게 펴면서 예. 북한에 대해서 치명적인 유혹을 펴서 북한이 회담장으로 결국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지 지금 북한을 당장 어떻게 움직이기는 예. 곤란하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제재와 그리고 회담을 통해서 치명적 유혹을 자꾸 던져서 북한을 움직이는 그러한 지금의 전략이 유효하다. 지금과 달리 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선물 준다 예. 한들 북한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 경제의 맛을 본 북한 사회. 뭔가 치명적 유혹을 제시해야지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내부를 결속하고 뭔가 단속하는 움직임 중에 하나로 해석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다음 기사 보시죠. 일제히 김정은 최고 대표자 이런 호칭이 또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최고 대표자. 그동안은 뭐 최고 영도자 뭐 이런 표현이 많이 썼는데 처음 나왔어요. 최고 대표자. 공식 직함으로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용 보시면 전체 조선 인민의 최고 대표자다. 최룡해 요번에 2인자로 아주 자리를 확고히 했죠. 최룡해도 매체들도 처음 사용. 이번에 바뀐 헌법에 명시된 듯 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의미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여기 좀 붉은색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국가 수반의 자리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서 국무위원장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맥락에서 최고 대표자라는 호칭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진이 있는데요. 한 장 보시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김정은 위원장 누군가로부터 90도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룡해입니다. 자, 최룡해 이번에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는 북한 수반입니다.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인물이 김정은 위원장을 보고 90도 인사를 한다. 그러니까 수반 자리가 이번에 바뀐 게 아니냐. 아까 기사와 같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내 위상을 더욱 높이고 뭔가 결속을 하는 분위기가 이런 사진에서 감지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조대진 변호사. 네. 북한이 얼마 전에 자력갱생 그러면서 제재해갖고 우리 구급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연말까지는 버틸 때까지 버텨보고 미국에게 적극적 요구를 하겠다.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정은도 그 바깥과 그 안쪽에다가 양쪽으로 다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 내부 구성원들의 결속을 다지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한 그 지배력을 그 나타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도 지금 공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민들을 상대로는 이제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5개년 계획까지도 해놨고 지금 그 시한이 2020년으로 21년으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물을 보여줘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요지부동으로 이 답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재에 대해서 미국은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와서 이제 뭐 그 비핵화에 관련된 논의를 다 정리를 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또 모양이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3,000의 그 국내
수준을 올려야지 지금 인민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미국한테 시간을 주는 것은 내가 미국한테 밀려서가 아니라 인민을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라는 차원의 메시지를 이번에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격하게 미국 시험에서 엄격하게 맞으면 지금 조대인 변호사가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회담이 성과가 없으면서 모양이 빠졌다 이랬어요. 근데 이 모양 빠진 거를 북한 내부에 가서 드러낼 수가 없으니 여러 가지 다른 조치, 이런 최고 대표자, 굉장히 생소한 표현입니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서 뭔가 위상을 의식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같은데 윤기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최고 대표자라는 게 이제 국가대표를 의미하는 거죠. 대외적인 대표고 그동안에는 인민을 영도하는 영도자. 영도자 그랬어요. 썼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체제가 안정돼 있다라는 걸 과시한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체제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협상력을 좀 키우는데 본인의 역할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좀 일조한다 이런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결정적인 거는 이제 비핵화의 의지가 없는 거죠. 이건 뭐 이번에 그 시정연설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핵의 위협을 핵으로 끊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민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결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본 전제로 하되 이제 핵 군축 내지 동결 차원에서 제재 해제와 맞바꾸겠다는 전략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의 전술이 뭔지 전략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국가 이익에 준해서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그러니까 중재자라는 의미가 이제 어떤 전술적인 걸 이해하겠는데요. 전략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를 정하고 나서 거기에 합당한 전술을 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국가의 목표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술은 중재죠. 근데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먼저 정하고 나서 미국 편이 되든 북한 편이 되든 그 전략에 합당한 전술을 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하죠. 또 하나는 톱다운 방식의 이런 협상은 사실은 정상회담은 몇 번 할 수 있어요. 그걸로다가. 근데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양측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톱다운 방식으로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목적하에 정상회담은 수번 개최할 수 있지만 진정한 목표인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내밀한 실무자급의 협상을 통해서 진전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찬 변호사 분석대로 북한이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적으로 어떤 전술을 피고 나온다면 이건 우리로서는 또 다른 고민일 것 같아요. 원래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맞짱 토론 제안. 이 정도면요. 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가는 겁니까? 지금 맞짱 토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기사 저희가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기사를 소개하는 동안 네 분께서는 의견을 적어서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주광덕 의원 맞짱 토론 이미선 남편 말고 조국 민정수석 나와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이죠. 오충진 변호사가 주광덕 의원을 향해 토론 한번 하자. 맞짱 토론하자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주광덕 의원이 무슨 소리? 조국 수석하고 해야 된다. 한국당은요. 누가 후보자인지 헷갈린다. 후보자는 어디 가고 남편이 나서서 이러고 있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 후보자 부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한국당은 도대체 뭔가 기승전 조국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면서 공세,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쪽에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미선 후보자 임명 강행하려는 청와대다. 지금 청와대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임명을 그대로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4월 국회 시계 제로다. 시계 제로가 아니라 시계가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뭐 이루어지는 일이 없겠죠. 탄력 근로 다른 근로기준법 개정 등 지금 산적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올스톱 될 수 있고요. 시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국회가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인물들이 한 발언들이 있거든요.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자산 대부분을 이렇게 주식으로 저축해온 건 맞는데요. 그게 이제 제 심정은 솔직히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식 거래를 하면서 내부자 정보를 뭐 취득하든지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든지 이런 것이라면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에 불과합니다. 이미선 후보자 남편 뒤에 숨어 카톡질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와 저와 맞짱 토론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조국 수석은 인사검증 책임자로서 저는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이미선 후보에 대해서 가까이 검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맞짱 토론을 해서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저와 맞짱 토론에 즉시 응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억지 주장, 황당무계한 정치 공세, 근거는 없고 불순한 의도만 명백한 고발 공세를 그만두고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네, 느닷없이 펼쳐진 맞짱 토론 정국, 그리고 청와대의 움직임은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할 듯한 분위기.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경철 편집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리운전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예. 대리운전은 술이 취했을 때,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운전을 하지 못할 때, 예. 그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데, 예. 근데 자동차 경주대회에 나가는 사람이 대리운전 동원해서 자동차 경주대회에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미선 후보자를 제가 보면서 예. 지금 자신이 헌법재판관을 하는지 예. 남편이 하는 건지 여기도 대리운전이 가능한 건지 저는 사실 굉장히 그 가치관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이 뭐 술 한잔 마시고 대리운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주를 하는 상황인데 대리운전이다. 자, 신랑이 왜 나옵니까? 남편이 여기 왜 나와서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예. 변호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미선 후보자입니다. 예. 이미선 후보자가 국민 앞에 소명하고 예.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이해를 구하고 자기의 소신을 밝혀야지 자꾸 남편이 나와서 계속 방송을 통해서 예. 뭐 카톡을 통해서 예. 유튜브를 통해서 저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헌법재판관 될 겁니까? 그러면 남편 보고 판결문 대신 쓰라고 그럴 겁니까?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저 법복에 저분이 입고 있는 법복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저분이 이미 도덕적 권위를 굉장히 상실한 것이 아닌가. 권위가 없이 어떻게 법복을 입고 법관으로서 양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저분은 저 가치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재판을 대리로 한다는 것 그 자체는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청와대 이걸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인 어떤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렇게까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건 사실 처음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이례적인 상황이긴 해요. 자, 이번엔 조대진 변호사.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발목 잡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 그러면 주셨는데 그 발목 잡기의 주어는 어디입니까? 발목 잡기는 당연히 자유한국당이죠. 예. 일단 소신을 밝히라고 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인사청문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예. 그 소신을 밝힐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그냥 뭐 헌법재판관으로서 어떤 제도나 무슨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 대부분 지금 뭐 그냥 재산, 주식 왜 대부분의 자산을 왜 주식으로 갖고 있느냐 이걸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해명을 하고 싶어도 본인이 관여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본인 명의로 주식 거래가 된 것 자체는 국민의 도덕적인 그 기준으로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직접적으로 해명한 부분도 이렇게 옳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옳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해명을 할 사람이 해명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또 남편이 해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는 거는 뭐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헌법재판관이 되게 중요한 자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되게 훌륭한 자질을 가진 그 판사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전수환 대법관도 뭐 훌륭한 여성 판사고 지방대 흑수저 출신으로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판사의 자질보다는 뭐 그냥 관련된
지금 위법사항이 하나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위법사항이 나온 게 하나라도 없습니다. 물론 고발을 했지만 그런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낙마를 해야죠. 근데 그 위법사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재산이 주식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정이 있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나가라.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미선 후보자를 두둔하는 그런 또 입장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죠. 한국을 봅니다. 전수환 전 대법관 국민 눈높이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냐 이렇게 두둔하는 입장을 나타냈어요. 두 번째 여성 대법관 지낸 원로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화천 이발소집 딸 이미선 법원 최우수 법관 중에 하나인데 눈높이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눈높이라는 거 누가 단언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이번엔 윤기찬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높이를 대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이죠. 청문위원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게 대의민주주의의 시스템이고요. 이거를 지금 무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 지금 청문회 자리가 재판정이 아니에요. 위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적절하냐, 임무 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췄느냐, 그렇죠. 또는 전문성을 갖췄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후보자의 경우에는 평은 되게 좋아요. 사실 법조계 내에서 평은 되게 좋으신 분인데 일단 헌법적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국 수석이 하시는 이런 부분은 본인이 부실 검증을 했다는 것을 사실은 자인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충진 변호사가 나오셔가지고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분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측의 모 인사 두 분이 전화상 또 기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해명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해명하라는, 그러니까 옹호하라는 발언은 아니었을 거예요. 검증 단계에서 물어보셨던가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건데 이게 뭐냐? 밝혀봐라. 아마 이런 게 아닌가라는 제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검증을 명확히 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청문회 자리에서 검증하는 게 아니고 장외 검증을 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벌어지는 자체가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걸 오히려 방증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문회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분명히 한국당 의원분들이 이 지금 300개 종목에 8,000회의 거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종목별로 상세 내역을 좀 제출해달라. 수익. 이거 제출 안 했죠. 그다음에 그 계좌 원정 본 상세 내역. 이 부분 뭐 입출금 내역이 다 기록돼 있는 거 시간별로 이것도 제출해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제출 안 합니다. 그러면 뭘로 검증합니까? 이런 검증에 관련된 기본 자료를 안 주시면서 검증을 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 운운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인 청문제도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분이 어떤 출신이냐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인 직무 검증이에요. 도덕성 검증이고 장외에서 검증하자고 하시는 건 맞지 않고 저건 오 모 변호사님의 잘못이 아니고 민정수석실의 검증 부실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수환 대법관이 입장을 보면 국민 눈높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가 있다. 이것도 설명도 좀 곁들여 주셨네요. 자, 박원석 전 의원님. 정의당에 몸담고 계시니까요. 정의당 하면 이런 인사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말, 데스노트다. 정의당 자체가. 정의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통했어요. 자, 지난번 이미선 후보자 청문회 당일에는 정의당이 이제 논평을 통해 입장을 나타냈을 때 좀 부정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주말 넘기면서 약간 정의당 입장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정의당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나 도덕성과 관련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해명과 의혹 해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정의당이 데스노트 얘기가 나오면서 자꾸 무슨 살생부를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추측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정의당도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하고 의견을 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 여론도 좀 나뉠 것 같아요. 일단 뭐 주식 거래에 특별한 불법성이 없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을 보유했다 혹은 많이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분이 이제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관 출신이라는 것에 비추어서 저렇게 과다한 주식 보유는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이 좀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이게 이제 뭐 장외 설전으로 가가지고 TV에서 맞짱 토론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건 별로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국회에서 청문 절차라는 것이 있고 공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 청문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족 입장에서 그 굉장히 뭐 본인도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한 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청문위원을 향해서 나랑 맞짱 토론하자. 이건 그다지 그렇게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공직 후보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국회에서 정해진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제가 좀 이 인사 논란이나 이런 걸 보면서 드는 느낌은 너무 이게 강대강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무조건 반대. 그리고 여당에서는 뭐 자유한국당의 무조건 반대에 밀릴 수 없다. 강행. 뭐 이런 것만 부딪히고 있는데 무조건 반대와 밀려서는 안 된다가 맞서고 근데 사실은 뭐 국회 운영이 인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안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국정 운영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인사와 연동돼서 동시에 묶여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좀 정치적 해법을 서로 간에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 뭐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정의당이 아무튼 고민이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면서 고민을 계속 하겠다. 이게 정의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을 향해서 여러 가지 설득을 또 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살짝 드네요. 실제 별로 그런지 설득 모르겠는데. 잘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모습 갑자기 느닷없이 맞짱 토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정치권 상황입니다. 주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이 정당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시죠. 지도부 사퇴 연판장까지 정점 치닫는 바른미래 4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손 대표 결단 내리지 않으면 연판장 돌린 후 행동 수위 더 높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지금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입니다. 지도부에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지도부 중에 이런 얘기를 하면 당대표가 아무래도 이게 흔들리게 되죠. 손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퇴하라 이러는데 당대표는 일축을 하면서 그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겠다. 지금까지 공석이었거든요. 이런 얘기에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화면에 바로 좀 띄워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최고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최고위원 3분이 구속을 거부하고 있고 당의 문제는 곧 잘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좀 기다려보세요. 무슨 하태경 최고위원이 뭘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네.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가벼운 내용인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지영실 의원님. 네. 지금 이런 상황이요. 제가 단도직입 좀 질문 드릴게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지금 이 상황에서 요구대로 일각의 요구대로 대표에서 물러나야 됩니까? 아니면 끝까지 버티면서 당을 사수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두 갈래 길로 나뉘어 있죠. 지금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 두 갈래에서 들어오신 분들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 출신들은 손학규 대표가 어느 정도 자신들의 차후 공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미래 권력으로서의 가치가 조금은 있다고 보는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나가라고 얘기를 안 하죠. 바른정당 출신들은 나가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내년 공천권은 보장해 줄 수 있는 미래 권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당 출신들은 손학규 대표와 남을 것 같고 바른정당 출신들은 미래 권력이 되지 않는 손학규 대표와 결별해서 결국엔 나갈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손학규 대표가 쫓겨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손학규 대표가 일단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앉아서 예. 그 안에서 국민의당 출신들과 함께 앉아서 예. 내년 총선을 도모할 것이고 그리고 바른정당 출신들은 손학규 대표가 자신들의 공천이나 예. 자신들의 당선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나갈 것이다. 결국에는 손학규 대표의 자리는 크게 변함이 없겠지만 예. 손학규 대표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은 확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손학규 대표하고 뭐 결별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방을 손학규 대표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하고 그러면은 바른미래당 출신도 나가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나갑니까? 바른정당 출신들은 일단 예. 유승민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유승민 대표하고 논의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가방을 싸서 예. 지금 옛날에 큰 집인 한국당을 갈 것이냐 예. 아니면은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이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한국당으로 가면은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새로운 그 집을 마련하면 그 집은 뭐 지금 우리가 돈도 없고 예. 뭐 다른 것도 없는데 집 살 돈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뭐 양철 지붕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비 줄줄 새고 그랬다가는 결국 간판도 다 떨어지고 이래서 국민들이 당선시켜 줄 것이냐. 예.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바른정당 출신들은 당 내부에서 좀 더 그 투쟁을 할 겁니다. 손학규 대표가 나가라.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예. 일단 가치를 올려서 예. 한국당으로 가든 새로운 당을 차리든 어쨌든 자신들의 최대한 가치를 올리는 작업과 노력을 지금부터 하면서 일단 6개월 후 정도 일단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지금 일단 관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옵션 중에 한 가지가 이른바 이제 한국당 핵인데요. 옆에서 가만히 얘기를 듣고 계신 유기찬 변호사. 한국당은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오면 받아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안에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아마도 뭐 받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바른정당계 예. 옛날 구,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그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치를 올려서 당대당 통합 내지 이렇게 하려고 할 텐데 예. 그러려면 손학규 대표가 이미 보선에서 어느 정도 당대표의 영향력이 줄었던 거는 인정이 예. 됐던 부분이고 유승민 대표나 아니면 안철수 대표를 대표로 앉혀놓고 예. 그다음에 어떤 그 몸집을 키운 뒤에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예. 그렇게는 지금 보니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별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고 예. 그렇다면 들어올 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지역의 어떤 공천 문제가 좀 불거지지 않을까 내부 네, 그런 뭐 당내 좀 분쟁의 여진 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일단 바른정당 출신 분들이 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반대할 명분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할 명분은 없으나 공천은 별개다. 뭐 이건가요? 각 지역별로 이제 좀 내분이 있겠죠. 그 내분이라는 게 단순히 내분이 아니라 엄청난 갈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 이제 1년 딱 남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공천. 과거에 보면 공천 때마다 엄청 났거든요. 그 다툼이요. 아무튼 지금 바른미래당. 여기 보면 표현이 정점으로 치닫는 바른미래 내분. 근데 정점이긴 한데 이게 어디를 지향하는 정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어떤 결론이 이루어질지. 뭐 조대진 변호사나 박원숙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글쎄 뭐 다른 당 얘기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바른미래당이 처음에 창당할 때부터 예. 그다지 좋았던 날, 맑았던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재보궐선거의 성적이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작년에 치렀던 지방선거의 성적이 좋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선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다지 다 좋지 않았어요. 예, 물론 이제 한국 정치의 오래된 이 관습법이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지도부가 물러나는 거지만 이번에 전국의 2개 중에 한 곳에만 출마를 했는데 그 선거 결과를 가지고 손학규 대표한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좀 그 하태경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바른미래당이 민주당도 아닌 또 한국당도 아닌 제3정당의 길을 얼마나 일관성 있고 굳게 가려고 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 구성원들 내부에 별로 그런 의지나 이 결기가 보이지 않거나 서로 마음이 안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제3정당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제3의 길은요, 말 그대로 제3이기 때문에 자칫 주목받기도 어렵고 사실은 굉장히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길을 추진하는 외국의 어떤 정당 내 정치를 보면요,
엄청난 결집과 의지를 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정당의 모습, 뭐 내분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된지 아마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겁니다. 그 모습은요. 하겠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분들은 숨겼습니다. 이 사실을 보시죠. 의사가 떨어뜨린 아기 사망, 3년간 감춘 대형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초음파에 두개골 골절 출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실을 숨기고 병사다 처리를 했습니다. 부원장 등, 병원 부원장 등 조직적 은폐한 듯 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빨간 박스에 좀 더 자세히 있는데 보시죠.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미숙아로 어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그 아기를 수술하고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기를 꺼내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다가 그 의사가 그 아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요. 두개골에 골절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부모한테 알리고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는데 부모한테는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아기가 사망을 했어요. 7시간 뒤에. 그런데 병사라고 처리를 한 겁니다. 부검도 안 했습니다. 이 상황인데 이게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중대한 의료 과실을 병원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광역수사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입니다. 지난해부터 이 병원 의료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범인 도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입니다. 분만중 신생아 떨어뜨려 사망. 3년간 숨긴 의사 등 9명 수사다. 사망진단서 조작 등 은폐 의혹이 있습니다. 병원 측의 지금 설명은 이래요. 여기 보시죠. 병원 관계자는 사고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주치의는 아기가 미숙아였고 다른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사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요.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된다. 그러니까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건 3년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한 셈입니다. 병원 측에서. 그런데 이 아기가 사망한 부분과 떨어뜨린 부분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일단 조대진 변호사. 네. 우선 이 사망한 아기 쪽 부모라면 지금 법적으로 어떤 조치,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 결과를 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래도 이거는 조금 다행이고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라도 밝혀졌으니까요.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형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작정하고 감추려면 이거를 발견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경찰도 잘 모르기 때문에 관련돼서 의료진 쪽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들이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즘 생각해보면 약간 의료 윤리의 문제일 수 있는 게요. 그 수술 중에 아기를 떨어뜨려서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수술 중에는 의사 한 명만 있지 않았을 겁니다. 조력하는 간호사도 있었고요. 다른 의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상황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수술을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산부인과의 제왕절개 수술이라는 것은 외과 수술이기 때문에 조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인지를 못할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다 같이 함구하자고 입을 맞췄다는 것 자체가 의사윤리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지금 의료소송을 당하시는 그 유가족들 분들이 얘기하시는 가장 공통적인 그 화나는 부분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실수한 것도 화가 나지만 나중에 변명하는 병원의 태도가 더 짜증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물론 실수도 안 해야 되지만 실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관련된 부분을 잘못을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하고 손해배상을 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오히려 괜찮을 텐데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너네들이 입증해봐라 이런 태도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의사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시환 변호사. 지금 이 사안에서 중요한 거는요. 아기가 바닥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7시간 뒤에 사망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이의 관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제. 결국 이거는 지금 수사 중인 경찰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는요? 경찰이 하게끔 돼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은 고소를 해야 돼요. 고소. 예, 왜냐하면 수사 절차가 이제 수사하다가 만약에 이것이 불기소가 되거나 하면 입증 못해서 그럼 이제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또 불복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인지수사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불기소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군요. 예. 그리고 향후 민사소송과 관련돼서도 뭐 여러 가지 자료 확보 측면에서 보면 고소인으로 돼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반드시 해야 될 거고 진료 기록지를 확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떨어뜨려서 애가 다친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 거고 근데 사망한 거는 사실은 인과관계 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그 애 치료 7시간 치료 시점에 과연 어떤 다른 복합적인 일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려면 진료 기록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두 가지 면이 좀 절실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경찰은 수사 중이니까 경찰이 그 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 측이 형사, 민사, 고소를 다 할 경우에는 또 부모 측이 그걸 입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 나중에 이제 민사소송에서 하는 거고요. 형사 절차는 경찰이 입증해야 되는데 실제 부검 없이 지금 그 아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의료 지식이 없는 경찰 입장에서 보면 좀 분명히 떨어져서 애가 다 두개골골절 난 건 맞는데 사망할 때는 또 혈액 응고나 기타 뭐 호흡곤란 이런 걸로 사망했다는 또 병원 측 주장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병원 측은 뭐 다른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경찰이 밝히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업무상 과실치상 내지 혼인 진단서 작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그러니까 살인까지 과실치사까지 갈지는 사실은 아직 두고 봐야 됩니다. 조대진 변호사. 그럼 일단 그 부분은 뭐 그렇고요. 이건 이 경찰 쪽에서 이제 어떤 수사하면서 나올 얘기고 아기를 떨어뜨리는 부분을 숨긴 거 3년 동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련된 부분이 이제 다른 고의들하고 연결돼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같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이런 의료 사고가 다 나서 사망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대부분 안 좋은 일로 사망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을 해버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입증을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체, 그러니까 시신 자체를 보존해 놓는 그런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그렇지 그게 보존하는 게 이게 쉽나요 이게? 아무튼 좀 이런 일이 있었군요라고 약간 좀 뭔가 그럴까요? 한탄을 하게 되고요. 의료인들의 윤리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수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중앙일보입니다. 검찰 김학의 수사 외압 주장한 이세민 불러 조사. 2013년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입니다. 수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사 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외압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6년 전 청와대에서 압력 수사 방해. 당시 수사 상황 기록한 수첩을 제출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얘기입니다. 보시죠. 김학의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이번 주 중 수사단 첫 출석한다. 조사를 받게 됩니다. 내가 별장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입증할 추가 자료 제출할 듯 하고요. 청와대 외압받은 경찰 간부도 소환했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압 관련 의혹 그리고 성폭행 관련 의혹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 경찰 관계자 2013년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이세민 이 인물의 영상 있습니다. 보시죠. 그 당시에 제가 갑자기 이제 발령이 났는데 발령이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당시에 제가 작성한 경찰 업무 일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 진술을 했고 또 이 내용을 복사해서 사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네, 지금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네. 두 갈래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제 가닥이 좀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의 핵심은 당시에 저 사건을 누가 덮었냐 이거를 밝히는 게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덮었다는 정황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저분이 내사를 담당했던 예. 당시 수사기획관이었는데 청와대에서 전화도 받았다는 거고 갑자기 발령이 나가지고 경찰대학으로 예. 이 수사 일선에 손을 놓고 예. 이 좌천성 인사가 나는 거죠. 그 점도 그렇고 때문에 이 문제를 검찰특별수사단이 끝까지 파헤쳐서 밝힐 수 있느냐. 지금 법무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 또 당시에 그 민정수석실 산하의 행정관이었던 이중희 행정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외압의 몸통이 과연 누구인지 이 문제를 밝히는 게 결국에는 이번 검찰특별수사단의 수사의 성패를 가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수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차근차근 한 명씩 불러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대진 변호사. 네.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할 가능성, 조사할 가능성, 이건 좀 어떻게, 그리고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거의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예. 뭐 당사자로 볼 수가 있죠. 그 동영상 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참 뭐 이렇게 피의자로 조사를 할. 김학의 전 차관은 인물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본인은 주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 모 방송에서도 지금 동영상 지금 아주 그 해상도가 높은 동영상에 관련돼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경찰도 지금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입수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불러서 조사를 할 거 보이고요. 일단은 그 윤중천 씨라든지 이 같은 사람들 관련자 건설업자 관련된 사람들을 먼저 조사를 하고 성폭력 관련된 여부들을 먼저 조사한 뒤에 나중에 이제 김학의 씨를 부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단이 차곡차곡 어떤 이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쌓인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 사안 요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이제 국제기사 좀 보시겠는데요. IT 업계의 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명에 관한 기사가 여기 실렸어요. 보시죠. 저커버그 황제 경호 논란. 페이스북을 이끄는 CEO죠. 그리고요, 마윈, 알리바바 회장입니다. 중국의. 역시 거대한 IT 기업이죠. 마윈은 근무 시간 발언 구설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기 이래요. 저커버그 경호 비용이 지난해 257억 원. 엄청납니다. 경호 비용이. 뭐 이건 웬만한 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돈은 안 들 것 같아요. 경호하냐고. 1년 만에 2.5배 가까이 늘었다. 그래서 미국 언론 쪽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까지 돈이 드는 거냐. 뭐 이런 약간 구설이 좀 있고요. 물론 이 경호 비용에는 뭐 항공기 이용과 관련된 비용도 들어있다. 이러긴 한데 하여튼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마윈 회장 996 근무할 수 있는 건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996 근무가 뭐냐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근무를 6일 동안 하는 거랍니다. 엄청납니다. 근무 시간이 그러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건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또 구설입니다. 알리바바의 초과 근무 문화를 옹호했다. 중국 누리꾼들 자본과 본질 드러낸 거다. 이런 또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눈총받는 미국과 중국의 IT 거물이다. 최영철 위원님. 뭐 마윈 회장은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요즘 1등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1등 기업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속칭 싹쓸이 그 현상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런 CEO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경호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돈이 많으니까 일을 더 많이 시키게 되고 그게 악순환인데요.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란 것은
물론 중국의 마위는 뭐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예. 이른바 관리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자본은 무조건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회의 견제를 받든지 예. 또는 주주의 견제를 받든지 예. 아니면 언론이나 다른 시민사회의 견제를 받아야 자본이 건전하게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분들에 대해서 이사회나 주주들이나 언론이 끊임없이 이러한 관심을 쏟아서 저분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사실 아까 모두의 금호아시아나 얘기도 나왔지만 예. 금호아시아나 박상구 회장이 아시아나 그 스튜어디스에 둘러싸여서 예. 이른바 말하는 심기경호하는 그런 여직원들이 그런 논란이었었죠. 그렇죠. 너무 보기 싫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추락하는 겁니다. 저런 분들도 예. 저러한 유혹에 빠져서 자꾸만 기업에 일탈을 하면 결국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예. 저분들이 자중하고 자숙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자본에 대한 견제가 있어야 예. 저분들이 건전한 기업가로서 성숙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요, 뭐 본인 연봉을 뭐 1달러만 받겠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막상 회사 돈으로는 250억이 넘는 걸 경호비로 쓰니까 이건 뭡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네요. 자, 이번엔 일본 아베 총리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보시죠. 한겨레입니다. 아베 정부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죠. G20에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일본 언론을 통해서 살짝 흘립니다. 이게 흘릴 내용이 통상적으로는 정상회담 할 수도 있다라는 걸 흘리는 거 아닙니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흘려서 이게 기사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일본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정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시죠. 6월 정상회담 무산 정보를 흘렸다. 한국 강제징용 등 양보 노림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세계무역기구 WTO 일본산 수산물 관련해서 있었죠. WTO의 결정이. 여기에 일본이 사실은 패배를 했어요. 아베 총리로서는 모양새가 굉장히 구겨진 겁니다. 그러자 이 충격 패배를 수습하려는 의도도 있는 듯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아베 총리 왜 이럽니까? 아베 총리가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는 뭐 본인들 내부 사정도 있겠지만요. 예. 저는 아베 총리의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지를 좀 우리 정부 당국자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항일운동하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강화돼야 되는 것이지 일본을 배척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4강 외교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북핵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일본을 상대로 해서 같이 가자. 국익을 위해서 이런 외교적 노력이 절실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아베 총리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지 우리가 좀 아주 좋은 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근 1년간 지금 대통령께서 전화 통화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심각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좀 정상이 아니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네요. 유대진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저희들 잘못이 아니죠. 이거는 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뭐 WTO에 관련된 부분도 수세에 몰리고 본인들 국내적인 정치 상황도 몰리다 보니까 제일 두드려야 될 대상이 우리나라가 제일 만만하거든요. 아니 국내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걸 우리한테 뭔가를 이렇게 눈길을 돌리기 위해서? 재미를 봤죠. 예전에도 이제 보수층의 이제 결집을 위해서 한국을 때려대면 보수층이 결집이 된다는 것을 마저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방금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물론 그 한일 관계에 관련된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일본이 전혀 맞지도 않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라도 조금 조율해주는 방향으로 응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것은 아니어도 그래도 할 말, 그리고 필요한 말, 그리고 합리적인 말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지 우리가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라고 매달릴 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G20에서 정상회담을 안 할 경우에는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조용히. 근데 그걸 굳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살짝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일본 언론에 얘기하는 거는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황원석 의원.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게 아니었는데 미리 앞서서 안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국내 정치에서 지금 사실은 아베 수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재보궐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재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이 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일단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 돌파해보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러면은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안 한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일본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지도가 올라갑니까?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는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초계기 논란 때도 비슷한 효과들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보다는 국내 정치적 용도로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는데 우리 정부가 냉정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건 노력하고 그런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매각 초읽기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어요. 박상구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있습니다. 박상구 회장 일가 경영권 포기 전제로 채권단, 영구채 방식 자금 지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외에 방안이 없다 의견이 모았다. 금호 이번 주에 수정 자구안 낼 듯하다. 최근에 어떤 자구안 냈는데 그거를 쇠짤받았죠. 아시아나 매물 시장 관심 클 듯하다. 현재 그룹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올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시열 편집이. 네. 이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매물로 나오게 되면 이 아시아나항공을 누가 가져가나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일 수 있어요. SK가 관심이 많다고 그러죠. SK가 지금 굉장히 현금을 많이 쌓았죠. 반도체가 지금 워낙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결국 SK가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을 가져가게 된다면 재계 순위가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어쨌든 SK가 새로운 항공산업까지 도전하게 된다면 그 SK의 위상도 더욱 높아지고 사실 금호라는 저 기업은 아시아나항공을 이름으로써 사실상 규모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러니까 경영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아까 생각했듯이 자본의 냉혹한 논리를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계의 어떤 구도가 약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발자국입니다. 비스듬한 바닥에 무수히 많은 발자국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발가락 3개가 선명히 찍혀 있는데요.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들입니다. 무려 7,700여 개나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육식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발견된 겁니다. 이 중 세 번째 지층은 공사로 인해 처음보다 약 5m 정도 아래쪽으로 이동한 상태인데요. 훼손을 막기 위해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제주 바다입니다. 바닷속에 플라스틱 병과 캔으로 보이는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 단체의 해양 쓰레기 실태 조사 결과 제주도 바닷속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는데요. 육지의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탓에 바다가 병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 관계자는 연중 행사로 쓰레기를 걷어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오죽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노란 우산으로 세월호 리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제 플래시몹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광화문 광장에선 세월호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합창과 신앙송, 살풀이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선보여졌는데요. 각종 부스가 설치돼 세월호 기억물품 나눔 행사 등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5주기 4월 16일이 내일입니다. 자,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